안녕하세요. 헤엄특허법인의 대표변리사 김웅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저희 변리사들이 주로 하는 그런 일들, 바로 이제 기업의 지식재산권의 관리와 유지, 창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오늘은 좀 대표적인 기업들의 어떤 지식재산권 전략,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전략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분들께서는요, 자기의 스펙도 올리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내가 가고 싶은 기업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때 한번 지식재산권을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사례를 가지고 오시면 너무 지겨워하실 것 같아서 아마 다들 아시는 두 가지 사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삼성하고 애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 우리 너무나 잘 아죠? 예, 그런 것들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다 보셨을 거예요. 예, 카카오 프렌즈들, 그죠? 예, 걔네들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애플과 삼성의 특허 분쟁입니다. 제가 이제 2011년도에 그 삼성전자의 대리인으로서 좀 참가를 했었고요. 그때 이제 애플의 공격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무래도 애플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좀 공부를 했었고, 그런 공부를 통해서 이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으로서 시장을 선점해 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애플과 애플의 어떤 특허권들, 그 다음에 상표권들, 디자인권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의 애플의 아이폰이 있었고 스마트폰 시장이 형성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스티브 잡스, 이분께서 처음에 아이폰을 출시할 때의 그 장면이에요. 2007년 1월 7일 맥월드 키노트에서 처음으로 아이폰을 소개했죠. 그때 세계는 다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컴퓨터 회사라고 생각했던 애플사가 갑자기 스마트폰을 딱 꺼내오니까 다들 놀랬죠.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 그 시대 이전에는 휴대폰은 어떤 회사들이 더 힘이 있고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었죠? 아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전자,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노키아,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장악을 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애플에서 아이폰이라는 것을 딱 들고 나오니까 이제 지각 변동이 예정이 됐던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컴퓨터 회사였던 회사가 갑자기 스마트폰, 소위 휴대폰 회사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법대에서 공대로 전과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거기서 넘버원이 됐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을 한번 유추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휴대폰의 역사를 잠깐 보게 되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995년도에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그때는 삐삐 세대라고 해요. 삐삐를 갖고 있었지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요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휴대폰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그때는 여러분 갑자기 휴대폰이 딱 등장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휴대폰은 엄청 비싸겠죠. 그리고 그때는 휴대폰을 그냥 들고 다니는 사람만 봐도 그냥 그 사람은 와 박수를 쳐주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니까요 갑자기 휴대폰이 다 일반적인 제품이 돼버렸어요. 자, 바로 그 시대입니다. 처음에 휴대폰이 나왔을 때를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죠? 저거 어떻게 들고 다녀요? 그죠? 거의 무전기고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거의 들고 다닐 수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세대를 넘어가시면서 보시면 아마 저 모토로라의 스타텍이라는 제품을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게 디자인으로 굉장히 업계를 평정한 그런 휴대폰이었습니다. 자, 이제 휴대폰이라는 기술 자체가 뭔가 업계에
기준이 되다 보니 표준이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술이 표준이 되니까 디자인의 승부가 이제 기업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계속 보다 보면은 갑자기 예쁜 천연색의 플립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파격적인 폴더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로 넘어가니까 무슨 가로 붙는 폰이니, 그 다음에 폰들이 막 슬라이드로 움직여요. 그죠? 슬라이드 폰이니 이런 것들이 막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대 중반에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터져요. 자, 여러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요 휴대폰들 잠깐 보시면 갑자기 바로 전에 세대보다도 버튼이 좀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버튼이 많아졌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휴대폰에 갑자기 기능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기능이 많아지니까 갑자기 휴대폰이 전화 걸고 문자 보내고 그거 말고도 카메라 기능이 들어가고 MP3 기능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USB 기능이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버튼들이 많아지죠. 왜? 그걸 다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휴대폰이 갑자기 디자인들이 복잡한 버튼들로 갑자기 복잡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정말 획기적인 문제가 하나 터져요. 자, 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한 번의 계기가 생깁니다. 자, 바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넓은 판이 있고요. 거기다 우리 손가락 끝에 압력과 전기로 사사사삭 하면 모든 게 가능한 터치 패널이 등장합니다. 자, 터치 패널은 여러분 어때요? 아까 보셨던 그 수많은 버튼들이 뭐 어떤 기능이었죠? 입력과 조절과 컨트롤과 그다음에 출력을 모두 하나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버튼들인데 걔네들 갑자기 터치 패널이 등장하니까 그 패널 하나로 모든 게 가능해진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휴대폰의 모든 기능들이 그 패널 속에서 심플리피케이션, 단순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디어 2005년도 중순, 2000년대 중반이 됐을 때는 대형 화면 폰들이 대세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 스마트폰의 시조는 아이폰이 아니죠. 그 전부터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해외 기업들도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심플하게 가장 압축해서 표현했던 것이 바로 아이폰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넘어가시게 되면 드디어 2007년도 아까 말씀드렸던 1월 7일 매월드 키노트에서 애플의 아이폰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기 이제 잠깐 보시게 되면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아이폰이 나온 게 2007년도 초반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우리 지금 나름대로 아이폰의 가장 큰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갤럭시가 나온 게 2010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2007년과 2010년이면 그 사이가 3년이나 시간이 지난 건데 그동안에 혹시 아이폰과 갤럭시가 막 대립하기 이전에 굉장히 유명한 휴대폰, 스마트폰 기억나는 거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바로 저 3년 동안은요 아이폰 천하였던 거예요. 아이폰이 첫 등장하자마자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을 완전히 석권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오죠. 과연 무슨 힘으로 어떤 저력을 갖고 있으니까는 3년 동안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을 장악을 했을까?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휴대폰 교체 주기로 봤을 때 긴 시간이에요. 저는 조금 관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3, 4년 써요. 하지만 보통은 1, 2년 못 쓰는 사람들 많죠. 그러면은 저 3년 동안은 그런 사람들은 다 아이폰을 원했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답은 바로 애플이 갖고 있던 그런 많은 지식재산권 현황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당시 아이폰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디자인권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휴대폰 하나에다가요 이렇게 그물망식으로 디자인권을 다 걸어놔요. 자, 기본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선 하나하나까지도 그다음에 전체적인 크기와 비율 거기다가 색감까지 그다음에 스피커 슬롯에다가 버튼 좌측 측면 거기다 어디까지요? 이어폰까지. 뭐 하나 다 디자인권을 걸어놨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전 세계에다 선언한 거예요. 뭐라고요? 내 휴대폰 선 하나라도 베끼지 마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쟁 회사들은요 뭔가 잘 나가는 제품이 있으면 그 잘 나가는 제품을 뭔가 참고하면서 제품을 개발해야 돼요. 맞죠? 근데 뭔가 개발하다 보면은 뭐가 하나 튀어나오고 디자인권이 튀어나오고 또 하나가 튀어나오고 이런 식인 거죠. 그렇죠? 자, 더 끔찍한 거 보여드릴까요? 자, 아이폰의 GUI를 보시면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요 화면 하나에다가 18건의 디자인권을 걸어놔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저 화면 하나를 하나에서 점 하나라도 카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처음에 메인 화면 156, 그 다음에 거기서 색감을 쫙 뺀 571, 그 다음에 기타 16개의 디자인들이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콘들을 다 보호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흔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의 그런 화면들인데 사실 그런 것들이 기업들은 수많은 디자인권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 회사들은 함부로 그 제품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렇죠? 자, 거기다가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만 끝이 아니에요. 애플은요, 아이폰에다가 특허도 걸어놨습니다. 자, 뭐냐면요, 이런 4가지의 스마트폰 기능에 가장 원초적인 특허들을 걸어놔요.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 바운스백이라는 특허 보이시죠? 제일 왼쪽에? 자,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스마트폰은요, 그 우리 화면이 뭐예요? 화면 그 뒤에 수많은 큰 어떤 덩어리의 가상의 공간이 있는 거죠. 그걸 저희가 페이지를 막 넘기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테두리에 딱 도착했을 때 튕겨 나오는 기술이 바운스백이에요. 그 바운스백은요, 여러분, 그게 있어서 왜 중요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가상의 공간의 끝에 딱 도달했을 때 만약에 저희가 계속 이렇게 화면을 넘기게 되면은 오신호가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럼 기계는 고장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마지막 테두리에 딱 도착했을 때 퉁 튕겨 나오면 저희는 반사적으로 역으로 돌려요. 그렇죠? 오신호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 투 언락. 아마 저거는 밀어서 잠금 해제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저게 뭐예요? 스마트폰은요, 반드시 2번의 락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 자, 한번 여러분 휴대폰 한번 꺼내보세요. 거기 꺼내보시면서 열어보세요. 물리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화면에다가 휙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풀린다고요. 바로 그 2번째 락킹 시스템을 바로 밀어서 잠금 해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기에다 딱 특허를 걸어놓으니까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제조회사들이 저런 기술을 따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뭔가 제품을 개발할 때 또 블러킹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저 아이콘 재배열 기술을 여러분 혹시 아세요? 스마트폰 쓰실 때 아이폰이나 뭐 이런 폰들 보다 보면은 딱 누르면은 걔가 불불 떨죠. 막 떨다가 어떻게 돼요? 딱 합쳐버리면은 갑자기 뽕 폴더가 생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아이콘 재배열 기술이에요. 그래서 손가락과 그 다음에 우리 인터페이스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조절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아이콘 재배열 기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휴리스틱스 기술 같은 경우는요, 저건 여러분 혹시 휴대폰으로 막 동영상 같은 거 보시나요? 자, 이렇게 세로로 보시다가 가로로 딱 돌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면이 넓어지죠. 그렇죠? 여러분은 넓어지라고 지시를 한 적이 없는데, 맞죠? 스스로 바뀌잖아요. 자, 바로 뭐냐면 스마트폰은요, 말 그대로 스마트해요. 그래서 휴대폰 안에요, 센서가 있어서 여러분의 행동을 읽고 우리 주인님이 그렇게 바뀌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의 집약체가 바로 저 특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4가지 기술 보세요. 이것들이 스마트폰의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스마트폰을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술들 중에 하나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특허로 다 걸어놓으니까 그 3년 동안 경쟁 회사들이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는 3년 동안 단순히 애플의 저명성으로 유명세로 그렇게 시장을 판도를 시킨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식재산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변리사들이 저런 것들을 분석하고 저런 걸 만들어내고 해석하고 싸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식재산권을 알게 되면 당연히 이런 것들 이해하게 되고 기업의 전략을 알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그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통해서 기업을 알게 되면 훨씬 더 여러 가지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소송이 이제 애플하고 삼성하고 이제 소송이 터졌어요. 왜냐하면 애플하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갤럭시가 가장 주요 경쟁자가 될 테니까. 근데 여러분, 삼성전자도 열심히 싸웠죠.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잘 주목할 게 있어요. 삼성전자가요, 애플이라는 그 엄청난 아까 그 애플이 갖고 있던 수많은 특허들을 방어해낼 수 있던 힘이 뭔지 아시겠어요? 보세요. 애플은요, 아무리 질 좋은 특허를 갖고 있어도 삼성전자의 양을 또 따라갈 수 없어요. 삼성전자는 전 세계적으로 특허가 제일 많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특허를 갖고 있으면요, 공격을 당할 때 역으로 또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거를 통계를 한번 봤는데요. 2012년도 기준으로 봤더니 여러분, 우리나라 기준에서 애플이 갖고 있던 특허보다 몇백 배를 더 갖고 있어요. 삼성이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한 대 특허로 한 대 맞았어요? 맞으면 어떻게 돼요? 내 걸로 때릴 걸 찾는 거예요.
찾아서 때리면 돼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지치면은 이제 합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니까는 특허라는 거, 이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은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삼성이 그런 든든한 특허의 백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애플하고 견디지 못하고 아마 도태가 될 수도 있어요. 이해 가시겠죠? 그렇죠? 아, 정말 이 기업의 전략이라는 걸 다시 한번 풀어보니까 지식재산권하고 연계가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청년분들은 이제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2011년도에 드디어 뭐 특허랑 워낙 경쟁 회사다 보니까 둘이 싸웠죠. 오랜 동반자였지만 이제 싸우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서로 공방을 터뜨리고 1년 4개월 막 2년 3년 동안 계속 싸우다가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합의 취하됐고요. 지금은 미국에서도 계속 싸우고 있죠. 그렇죠? 이게 워낙 큰 소송이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삼성하고 애플 소송 같은 이런 큰 소송은 아마 앞으로는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큰 소송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런 것들의 히스토리를 그냥 단순히 그냥 기사로만 볼 것은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이런 전략적인 부분에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너무나 친숙하죠? 카카오와 카카오 프렌즈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담당한 사건은 아니지만은 눈에 딱 보여요. 여러분 혹시 그 카카오톡이라는 거 저도 지금 한 5년 동안 계속 쓰고 있는데 휴대폰 바꿀 때마다 저는 카카오톡을 깔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 모든 친구들과 고객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근데 혹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카카오에다가 돈을 내시거나 그러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카카오는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제 무료로 아주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충성스러운 고객을 갖고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거기 위에서 이제 카카오 뱅크, 카카오 택시, 카카오 페이, 카카오 게임 이런 사업 아이템들을 제안을 하면서 그 안에서 충실한 고객들이 1%만 사용해도 3, 40만 원 쓰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카카오 프렌즈잖아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모든 사업들의 전면에 나서서 춤추고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고 여러분에게 흥미로움을 제안하는 애들이 바로 이 카카오 프렌즈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라이언도 있고요, 그렇죠? 카카오 프렌즈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에는요, 얘가 그냥 단순히 카카오의 캐릭터다라가 아니고 하나의 이제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죠?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아이콘을 보내고 역으로 더 이상한 아이콘 보내고 막 이런 것도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카카오 프렌즈와 이런 카카오 프렌즈 같은 것들은 그러면 어떨까요? 법으로 보호가 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막 마음껏 써도 되는 건가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카카오 프렌즈는 카카오의 모든 사업의 전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의 고유 자산이고요. 그 고유 자산인지 여부는 뭐예요? 특허를 보면 돼요. 자,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요. 카카오 프렌즈들의 인형들이에요. 자, 이거는 디자인권이고요. 오프라인 제품을 다 커버합니다. 자, 제가 최근에 저희 딸이 한번 뭐 미술대에서 상 받아왔는데 이만한 이 친구죠, 이 친구. 요 복숭아 친구, 그 친구 인형을 갖고 왔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파 위에 올려놓으면은 뭐 애기도 광분하고 저도 막 뭐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오프라인 제품들을 다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디자인권입니다. 이건 이제 자 각각 캐릭터들을 인형화 시켰죠, 그렇죠? 자 보호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카카오 프렌즈를 좋아해도 이런 인형 같은 걸 함부로 만들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카카오 프렌즈는요 이렇게 스마트폰 위에 붙어가지고요 이렇게 온라인 컨텐츠도 다 보호가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함부로 여러분 SNS나 뭐 미니홈피나 이런 데다가 올리면 안 돼요. 여러분 업으로서 쓰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뭐 익숙하다고 해서 여러분 친구 아니에요? 이건 카카오의 자산입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그 더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으면요. 카카오는요, 여러분 이렇게 상표로도 카카오 프렌즈를 등록 받아놨어요. 그만큼 이 카카오 프렌즈는요, 말 그대로 카카오 프렌즈들을 보면 우리가 뭐가 떠올라요? 카카오라는 회사가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렇게 상표라는 권리로도 등록을 다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솔직하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많은 곳에서 강연을 할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라고 해서 내 게 아니에요.
예, 내 친구가 아니고요. 그거는 어떤 회사의 고유의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예, 이런 지식재산권이 있다는 것을 예, 꼭 알아두시고 여러분께서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즐기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걸로 뭐 상업적인 활동을 하거나 그러면은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두 가지 사례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까지 얘기하면 총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자, 제가 우리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처음에 보신 것처럼 대기업들의 전략은 바로 우리의 표준이 됩니다. 저도 예, 삼성과 애플 소송을 통해서 애플의 이런 지식재산권들을 보면서 애플이라는 회사의 전략을 이해했고, 그리고 경제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지금의 산업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특허를 보게 되면은 앞으로의 우리가 미래 지향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분들이 예, 답답한 그런 마음들을 좀 지식재산권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예,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기업이 이렇게 지식재산권으로 많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제 보셨을 텐데, 자, 아까 제가 연계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청년분들이 많은 욕심을 부리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처음부터 큰 거를 예, 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지난 시간에 보셨죠? 메모보드 같은 걸 보시면 어때요? 컴퓨터 모니터라는 그 기술이 발전하는 틈새 시장을 노린 거잖아요. 자, 저는요, 그래서 우리 그 청년 창업가들, 특히 청년 창업가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너무 멋진 거, 화려한 거, 너무 어려운 거, 이거에 도전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사소한 거라도 하나 성취를 하시고 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사소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산업 세계를, 이 산업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틈새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틈새 시장을 여러분이 노리게 되면 아마 훌륭한 청년 창업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틈새 시장은 여러분께서 조금만 고민해 보면은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저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다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이 변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보셨죠? 이제 여러분들은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간에 지식재산권은 뭐라는 거죠? 예, 변리사들 돈 많은 기업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어떤 조그만 사업을 하든 간에 예, 공격 무기일 수도 있고 방패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 창업가들 특히 그분들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여러분 아까 보세요. 우리가 삼성하고 애플 소송을 봤더니 여러분 어때요? 누가 이겼네, 졌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찌 보면 스마트폰이라는 큰 패러다임 속에서 예, 그 두 회사가 진정한 강자가 되는 과정을 봤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누가 이긴 것 같으세요? 저는요, 둘 다 승자라고 생각해요. 둘이 소송하면서 둘이 엄청나게 싸우면서 소비자들한테 각인을 시킨 것 같아요. 뭐라고요? 우리가 원이야, 너가 넘버 투야, 이거를 각인시킨 것 같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두 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특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처음에 신규 회사였던 그런 애플이 예, 왜 갑자기 새로운 분야에서 예, 넘버원 기업이 됐느냐. 자, 이것들은 아까 보신 것처럼 신규 시장의 강자로 급부상하게 됐던 것들이 아까 보셨죠? 그 엄청나게 빡빡했던 그물망 같은 그런 특허 전략들이 있었다는 거.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리고 여러분 아마 지금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스마트폰을 우리 맨날 들고 다닙니다. 근데 갑자기 예, 우리 이제 스마트폰도 안 갖고 다니고요. 뭐 안경에서 뭐 빔이 쏴져가지고 우리가 스마트폰 기능을 다 하고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 아직까지는 우리가 스마트폰의 예, 시대죠. 여러분 그게 아직 불과 10년도 안 됐어요. 그 시장을 선도했던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을 제공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특허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의 가장 소망은 그걸 거예요. 예, 멋진 회사에 취업도 하고 그리고 내가 진정한 창업자가 돼서 회사의 사장님이 되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보세요. 마지막 결론이죠. 성공한 예, 비즈니스 뒤에는 항상 지식재산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지식재산권 자체를 여러분이 전혀 모르시면 안 되는 거고 예, 꼭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중요성을 알게 되면은 예, 저희 같은 사람들하고 계속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시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한번 예, 제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엔 지적재산권 사례를 통해 보는 기업들의 전략과 또 청년들이 나아갈 길에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청산유수 공식 방명록입니다. 청춘들에게 남기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까도 중간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변리사라는 직업 이외에 일단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고 네. 예, 취업을 준비하시는 우리 청년분들한테는 단순히 자기 스펙을 늘리는 것 말고도 자기가 원하는 기업을 좀 지식재산권을 통해서 정말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접근한다고 한다면 그 기업의 인사 담당자님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창업을 준비하시는 청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자기가 잠재적인 어떤 경쟁 회사라고 생각하는 또는 자기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그런 회사들의 지식재산권을 보게 되면 네. 아마 창업의 어떤 가이드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소하게만 느껴졌던 변리사라는 직업이요. 오늘 강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층 더 가깝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소개해 주신 김웅 변리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다음 시간에 좋은 강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